텐션을 좀 높여야겠어. 오랜만이라서. 되게 가벼워 보이는데. 할게요. 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104회 기록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밴동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시즌3가 시작인데 네. 한 명이 없습니다. 뭐 빠진 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 저희가 오늘 평소와 다르게 평일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네. 유랑님께서 긴급한 상사의 호출을 받고 잠시 떠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들어올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네. 이따 오시면 한번 네. 지각의 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같이. 방금 설명하셔놓고서 또 못 될게. 네, 뭔가 뭐 자기만의 이유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저희가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푹 쉬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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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 시즌 1에서 2 넘어갈 때는 네. 빈동님이 쉬게 안 놔두셨거든요. 맞아요. 뭔가 있었죠, 그쵸? 네. 자꾸 불러냈어.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쉰 느낌이 아니었는데 네. 지금 시즌 2에서 3 넘어올 때는 이렇게 쉬어도 되나 맞아. 싶을 정도로 잘 쉬었습니다. 맞아요. 조금 다시 시작하기가 음. 좀 무섭더라고. 아, 그래요? 진짜요? 너무 푹 쉬니까 여기에 저는 이미 익숙해져 있거든요. 네. 쉬는 시간에. 네.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하기가 좀 겁나는데 네. 쉬는 건 언제나 좋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많이 쉬면 많이 쉴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어쨌든 시작했으니까 네. 끝까지 가봐야죠. 그렇습니다. 1년 동안은 이제 또 여정이 시작될 텐데 네. 저희가 시즌3 맞이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라고 봐도 되는지 이걸 잘 모르겠는데 네. 변화를 갖고 싶다 정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조금 했는데 네. 이번 시즌3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안 해본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해보게 될 것 같다. 오. 오늘이 시즌3의 첫 에피소드니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두둥. 뚜둥 해주세요. 첫 뚜둥. 번째, 두둥. 저희가 광고를 이제 집어 넣을 겁니다. 우와. 저희 부자 되나요? 이게 말이죠. 이게 선후 관계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네. 원래 광고가 들어와야지 광고 시간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그게 아니라 일단 만들어 놓고 혹시나 저희한테 광고를 던져주실 광고주분들이 있을까 네. 이거를 문의를 드리려고 해요. 네. 저희가 생각해보면 방송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음 챕터로 넘어갈 때 중간 음악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송의 시작 부분이나 끝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아가서 저희가 특정 콘텐츠를 따로 별도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광고를 넣고 싶은 광고주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열어두겠다. 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많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그런 얘기. 네, 부정타. 일단 부정타. 초반에는 네. 없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 실망하지 않게. 네, 저희 네. 나름대로 이제 대책이 있습니다. 뭐죠? 저희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네. 사업체를 돌려막기로 해가지고 저희 내부 자체 광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초반부에는 그런 식으로 광고 시간을 채우게 될 것 같으나 네.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함께 이제 좋은 방향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당장은 이제 광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의 광고 홍보 멘트가 중간에 들어갈 겁니다. 에피소드 중간에 들어갈 거라서 이게 뭐지?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네. 혹시 뭐 하고 싶은 광고 있습니까? 음식 광고? 저도 먹는 거. 그래요? 네. 뭐 예를 음식점이나 아니면 아니, 먹는 상품 같은 저도. 거 있잖아요. 그 그래서 온라인에서 파는 것들 그래서 같이 먹으면서 ASMR 하는 거지. 맞아요. 재밌겠다. 헛된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뭐 무슨 제품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뭐 어찌됐든 간에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머리를 꽁꽁 싸매고 한번 좋은 방향을 추진해 보겠다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 두둥.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새로운 시도 중에 다른 방송과의 콜라보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네. 물론 저희 방송에 초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4명이 사실 시간이 조금 요새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불러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다른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좀 네. 게스트로 활동을 해보겠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저변을 넓혀가고자 하는 목적 아래 네. 4명의 패널이 뭐 각자 관심사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관심사에 맞게 주제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시는 혹시 팟캐스터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바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좀 관심이 있는 제작자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두둥. 세 번째는 이제 저희 네 패널이 아마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 1분기, 2분기 후 정도에는 각자의 모임을 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후에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따로 사업체를 구성해서 공간을 마련할 거라 그 공간에서 저희 네 패널이 할 수 있는 각자의 모임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쓴트님은 미술사 모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유생님은 과학 모임 아니면 뭐 경제 모임 이런 것들을 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유랑님은 또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것들을 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이런 식으로 저희 네 패널 모두가 내년 1년 동안은 여러 가지로 도전해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정말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그니까요. 만약에 내가 유생님과 과학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네. 유생님의 클래스를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뭐 쓴트님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청취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떨립니다. 벌써부터 떨리는데 네. 이런 모임 외에도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 두둥. 네 번째는 공개 방송을 드디어 오프라인 모임을 저희가 네. 이번 시즌 3 안에는 한 번은 해보겠다. 뭐 후반부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저희 내부에서 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죠. 갑자기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다고 한들 네. 뭐 많아봤자 10명 안팎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뭐 연인들이나 친구들 한 명씩 데려와서 8명 딱 채우고 이제 네. 2분 정도 청취자분을 모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수요 예측을 해보는데 네. 그 수요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는 나름의 명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팟빵 구독자가 1000명이 됐을 때 이걸 기념으로 한번 파티를 열면 좋네요. 세네 분 정도는 더 오시지 않을까. 네. 이번 시즌 안에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시즌으로. 네. 뭐 다음 시즌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구독자 1000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저희가 이번 시즌이 끝나가는데 구독자 1000명이 안 된다 싶으면은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구독자 이벤트를 열 수도 있고 억지로 이렇게 껴 넣어가지고 채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 물론 지금 유랑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저희가 사전에 따로 회의를 하면서 합의한 내용들이라서 유랑님도 큰 이견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가짐이 조금 달랐어요. 이번에 네. 오늘 오는데 네. 설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유세영님 설렜어요? 아니요. 왜 설레지? 약간 새로운 시작을 하는 느낌? 어쨌든 시즌의 첫 시작이니까. 네네. 어,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뭐 설레는 것 정도까지는 아닌데 순트님이 설렌다고 하니까. 근데 빈둥님 제일 설레하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억지 텐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녹음이라서 너무 처지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텐션을 높였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이번 시즌 3에서는 이 네 가지 정도의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일종의 공약 같기도 하네요. 느낌이. 그렇게 되겠죠. 네. 네. 뭐 네 가지가 다 지켜지면 너무나 좋은 거고 네. 한두 가지가 안 되더라도 뭐 다르게 뭐 시즌 중간에도 저희가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열어두고 시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기다 월간 인서트까지 하니까. 그러니까요. 5가지네. 변화가 5가지로 바꾸겠습니다. 변화가 많은데요? 진짜요? 그러니까 설렙니다. 너무 네. 당황하시는 거 아니겠죠? 5가지나 돼가지고 네. 좀 다른 방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저희는 그대로입니다. 맞습니다. 유랑님도 이제 곧 오실 거라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부터는 본편이 다시 시작되잖아요. 네. 저저번 주에 월간이 있었던 에피소드가 올라갔고 그거랑 별개로 오늘부터는 새로운 특집이 시작되는데 이번 특집은 쓴트님께서 네, 정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저번 주 그 월간이 있었던 방송 때 어느 정도 좀 후보를 네, 제시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다른 거를 들고 오셨는지 전혀 다른 게 나왔어요. 일단 해명부터 조금 해주시는 게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일단 들고 온 특집은 기록편이에요. 기록을 가지고 4명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네. 제가 무엇을 첫 큰 주제로 할까 고민을 막 하다가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그 에피소드들을 쭉 봤어요. 네. 네. 그런데 매 시즌 첫 에피소드가 약간 저의 쓴트미를 좀 잘 뿜어낼 수 있는 에피소드였더라고요. 쓴틈이라 한 말이 있었나요? 무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지원해가지고 뭐였죠? 첫 고흐. 시즌에는 고흐였고 그리고 시녀들 두 번째 벨라스케스. 네네. 예. 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즌 3의 이제 포문을 여는 이 네. 에피소드도 그런 면모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에피소드를 꾸미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3년째 계속 하고 있는 행위이기도 하잖아요. 기록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어때요? 네, 뭐 의미가 있네요. 하자면 해야죠. 심쿵동에 뭐 어쨌든 간에 이번 에피소드에 다루게 되는 기록이 쓴트미를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에피소드라는 얘기잖아요. 그랬으면 사실 좋겠는데 말은 그것도 이렇게 아닙니까? 했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전에 각자에게 기록의 의미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저 말고도 세 분이 진행을 하실 텐데 네. 어떤 기록을 다루실지와도 좀 연결이 될 것 같고 본인들한테 기록이라는 행위의 의미가 좀 궁금해지기도 해서 먼저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기록이란? 기록이란 제가 한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노트북에 보면은 네. 저의 한 15년 정도의 일대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 대박. 일기 쓰세요? 일기는 안 쓰지만 네. 좀 기록들을 남겨놔요.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이나 아니면 제가 다뤘던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다 파일화 해놔서 노트북 안에 저장해 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2005년 뭐 8월에 뭘 했냐를 네. 저는 노트북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 그런 식으로 다 파일화를 해놔서 네. 이 생활이 한 15년 정도 네. 흘렀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그래서 뭐 그런 기록들을 유의미하게 활용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몸에 체화되어 있을 뿐이지 네. 그거를 콘텐츠로 만들거나 유용하게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네. 요새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친구들 웃긴 사진 보내줄 때나 쓰지 그 외에는 전혀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습관적으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네, 습관적으로 다 백업해두고 백업에 백업을 또 해두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유생님은요? 저는 너무 귀찮아서 하기 싫지만 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 어쩔 수 없이 뭘 해요? 기록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뭐 사실 뭐 기록을 다 세세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뭐 필요한 자료, 필요한 사진 이런 것들은 다 남겨두니까요. 근데 사실 뭐 그 기록을 이제 그래서 보통 클라우드 저장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도 클라우드 여러 개를 써요. 네이버도 쓰고 구글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저장해 두는 형태고. 예. 사실 저는 그렇게 기록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귀찮아요. 근데 유생님이랑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기록을 해야 돼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네. 삭제를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바꿀 때 네. 그 핸드폰에 있었던 사진을 그냥 다 버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따로 백업을 안 해두고 그냥 뭐 쓸 일도 없는데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 뭐 그러는 분들도 계신 거를 보고 내가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순트님도 놀라는 거 보면은 저장을 해두나 보네요, 다.
네, 근데 저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다기보다는 잘 못 지우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의도적인 기록은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옛날 일기장을 본 적이 있어요. 네네. 제가 적어놓은 옛날 일기장. 근데 저는 일기도 매일매일 꾸준히 기록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뭔가 일이 있거나 감정의 변화가 있거나 할 때 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라봤던 나의 미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닮아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전의 기록을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당시의 기록을 하면서 하는 생각과 그 당시의 그 행위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는 날이 있나 보네요. 그냥 심심할 때 가끔 봐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막 인터넷 소설 한창 유행할 때 막 썼거든요. 네. 그런 거 가끔 열어보고 합니다. 저는 그런 열어보는 행위를 안 하니까 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새. 날짜고 한번 열어보세요. 재밌어요. 그게 너무 좀 두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편지 같은 거 보관해 두세요? 네. 저는 보관합니다. 저도 보관해 두거든요.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근데 말이에요. 그런 게 봐야지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막 방청소다가 맞아. 쏟아졌어. 맞아. 이거 뭐지 하고 읽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지. 맞아. 그래요? 네. 그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기록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눠봤는데 네.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이 기록을 주제로 4명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네. 오늘 제가 다룰 기록은 바로 조선시대의 기록입니다. 바로 의궤인데요. 네. 이 의궤를 주제로 오늘 에피소드를 한번 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조선시대 관련 에피소드를 다뤄달라고 네. 그렇게 저올랐는데 드디어 하는구만.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 부모님 환갑잔치 하셨어요? 갑자기. 하셨나요? 유생님 하셨습니까? 저는 환갑잔치는 안 챙겨드렸어요. 칠순부터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어쩌다 보니까. 네. 선생님은요? 저는 챙겼어요. 최근이에요? 최근이에요. 네. 뭐 어떻게 했죠? 그냥 음식점에서 아. 이렇게 형식에 맞춰서 축하드리고 뭐 선물 드리고 현수막도 걸고 네. 잔치를 하셨네요, 진짜. 근데 가족들 그냥 소소하게 정말 친한 가족들만 불러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유생님이 안 해가지고. 왜요? 저는 일부러 여쭤본 게 네. 저희 집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효자식으로 보일까봐. 근데 요새는 유생님 말씀처럼 환갑은 안 하고 넘어가는 집도 되게 많더라고요. 하긴 예전보다 훨씬 더 평균 연령이 높아져서 맞아요. 칠순부터 하는 집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안 하신다는 거를 그냥 네. 간단하게 하려다가 또 형식은 갖춰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전 언니가 있으니까 둘이 상의해가지고 간단하게 치렀는데 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의 잔치를 열어야 한다. 네. 그러면 정보를 얻어야 하잖아요. 네. 어떻게 얻으시는 편이에요? 인터넷에 찾아보겠죠. 인터넷. 그렇죠.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황을 조선시대로 바꿔보는 거예요. 만약에 조선시대에 내가 왕실 사람이에요? 근데 행사를 주최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면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 것 같아요? 기록돼 있지 않을까요? 뭐 책 같은 거라든지. 네. 승정원 일지 이런 거 있으려나? 네. 바로 그때 필요했던 것이 오늘 말씀드릴 의궤입니다. 네. 의궤가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의궤가 의식과 궤범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궤자 할 때 그 궤자가 바퀴처럼 돌아간다 할 때 궤거든요. 궤도할 때 그 궤예요. 네. 그래서 의식을 형식대로 치를 수 있게 모범이 될 수 있게 모아놓은 책입니다. 뭐 네. 사례집 이런 거예요? 보고서 형식이에요. 그래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약간 그림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드라마에서 네네. 본 것들은.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차근차근 해볼 예정인데요. 네네. 환갑 얘기는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환갑은 길게 얘기했어. 의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보고서로 행사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남겨놓은 문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네, 그래서 유교 사회에서는 선대의 전통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네. 선대의 전통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중요한 행위였고 그래서 의궤가 많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조선시대에서는 국가와 왕실에서 치른 행사들이 많았어요. 네. 예를 들면 출생도 그렇고 뭐 책봉, 결혼, 장례, 제사 종류도 여러 가지였고 뭐 왕의 어진을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행사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막연히
제작을 하고 뭐 치르고 하는 것보다는 예전의 전통을 쭉 따라가는 것이 그들로서는 엄청난 의무였습니다. 네. 이 의궤는 조선 왕들 중에서도 어떤 왕 시기에 되게 발달을 했어요. 어떤 왕일 것 같으세요? 세종? 세종? 아, 잭스입니까? 정조? 네. 정답입니다. 맞아요? 네. 바로 숙종과 영조와 정조 때 발달했거든요. 이 왕들의 좀 특징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특히 영조와 정조. 영조와 정조? 네. 까칠하다? 까칠하다. 오래 집권하지 않았나? 오래 집권했다. 그리고 왕권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한 왕들이었어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체계가 중요했던 거예요. 네. 그 모든 것을 체계화하고 시스템화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그걸 후대의 사람들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의궤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발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의궤의 내용은 상당히 자세한데요. 이 의궤가 얼마나 자세한지 간단하게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조선왕조실록 있잖아요. 네. 그 조선왕조실록에 세 줄로 기록될 내용이 의궤에서는 9권의 책으로 편찬될 정도였어요. 네. 근데 그게 뭐 그림도 들어있고 맞습니다. 글도 써져 있고. 네, 그걸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 네. 먼저 의궤라고 하는 것은 행사에 관련된 보고서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보고서의 제작 과정이 있어요. 어떤 제작 과정을 거치냐면 행사가 열리기 위해서는 조선시대에 임시 관청인 도감을 설치하게 돼요. 근데 이 도감에서 행사를 다 치르고 나면 도감의궤라는 명목으로 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기관이 의궤를 제작하는 기관으로 변합니다. 네. 그 도감이 그대로 의궤를 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행사를 치렀던 그 기관이 바로 의궤를 제작하는 기관으로 변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속사정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의궤를 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네. 달라지니까 의궤를 제작하는 것도 매번 달라졌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설치가 되었다가 의궤까지 제작하고 이제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궤는 총 5부에서 9부까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5권의 책에서 9권의 책까지 만들어집니다. 백업을 네. 하는 맞습니다. 필사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선이 되게 기록의 나라다. 기록 덕후들이 모인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똑같은 내용도 똑같은 책으로 5권에서 9권 더 많게도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와.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권은 어람용이라고 해서 왕이 보시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관용이나 이제 신하들이 보는 용도로 제작이 됩니다. 방금 제가 어람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의궤는 크게 어람용과 분상용으로 나눠져요. 네. 어람용이 방금 말씀드렸던 왕이 보는 의궤이고요. 네. 분상용은 이제 저장하고 보관하고 신하들이 보는 용도입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더 예쁘게 꾸몄나요? 맞습니다. 그래요? 왕꺼만 칼라인 거 아니에요? 그것도 비슷해요. 아. 칼라는 두 개 다 칼라인데 더 좋은 물감을 썼습니다. 네, 어람용은 표지부터 달라요. 표지부터 최고급 비단을 사용했고요. 이야. 그리고 노쇠 장식이라고 해서 장식도 해놓고요. 그리고 글씨도 더 예쁘게 썼습니다. 뭐 쓰는 사람이 똑같은데 더 열심히 쓴 거요? 다른 사람을 쓰기도 했고요. 네. 네, 다른 사람을 썼고 아무래도 책을 여러 권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어람용을 쓰는 사람은 따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쁜 글씨로 적혀 있고요. 웃긴 게 분상용 의궤에는 되게 웃긴 부분도 많아요. 빠진 글자도 있고요. 네. 글자를 쓰다가 틀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그림에 되게 희한하게 가마를 드는 가마꾼이 가마를 안 들고 있는 그림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마 옆에서 그냥 달리고 있는 그림도 있고요. 그렇게 약간 좀 빠진 부분, 허술한 부분이 많은데 어람용은 정말 완벽한 책이다. 완벽한 기록이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게 다 저장이 되어 있나 보네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희 외규장각 의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외규장각 의궤가 돌아왔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 외규장각 의궤 중에 어람용 의궤가 되게 많았어요. 그게 다 프랑스에 가 있다가 돌아왔거든요. 네. 그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의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의궤에는 이것까지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네. 뭐까지 있을 것 같아요? 행사에 대한 정보 중에? 뭐 자리 배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있을 네. 것 같고. 네. 글쎄. 머리가 굳었는데요. 이것까지 기록해 놓는다고 이런 거 없으세요? 그런 행사할 때 네. 누구는 뭐 몇 걸음 걷고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걸음수,
걸음수 말고 왕이 농사 지을 때 쟁기질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 네. 모범을 보인다고. 네. 그 네. 쟁기질 횟수까지 있습니다. 네. 뭐 특정 사람들의 그 의상 컨셉이라든지 있습니다. 오. 심지어 속옷까지 있습니다. 팬티 색깔 있습니다. 팬티 색깔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있어요. 팬티 색깔은 있어요. 조금 예. 네. 쭉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행사 전중 후에 논의 과정이 들어가 있고요. 행사의 일자별 진행 과정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네. 국왕의 지시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행사를 맡은 각 부분의 업무 담당자가 들어가 있고요. 물건을 만든 장인들,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일꾼들의 명단도 들어가 있고요. 크레딧 올라가듯이. 맞습니다. 네. 그들의 임금도 들어 있고요. 오. 그들이 얼마나 일했는지 반일 단위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를 일했는지 하루 반을 일했는지 반일 단위로 기록이 돼 있어요. 와. 그리고 행사에 동원된 모든 인물과 행렬의 배치가 그림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행사 관련 부서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도 들어가 있고 행사에 사용된 물건과 그 물건의 도상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있으면 분해된 모습까지 들어가 있어요. 전개도도 들어가 네, 있네요. 맞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자세히 한 거예요? 그걸 오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리고 사람들의 의상도 들어가 있고요. 의상의 수량과 빛깔과 옷감과 속옷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치르고 남은 물건과 되돌려준 기록까지 남아 있고요.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의 각도별 모습까지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그림이 얼마나 자세한지 벽돌의 개수도 셀 수 있을 정도예요. 야. 그거를 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서 했을까? 그냥 시키니까 한 거였겠죠? 그런데 네.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교 나라잖아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기록해놓고 남겨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원래 유교라는 그 옛날엔 종교라고 해야 되나요? 학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유학이 네. 어떻게 보면 제사를 지내는 방법, 그러니까 관례를 치르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권력을 유지시키는 왕을 만드는 그런 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자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또 뭐 맹자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제례, 뭐 제사 이런 것들의 그 절차의 달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왕권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는 왕의 입장에서 사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이걸 하면서 그래도 우리 왕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 하면서 좀 효능감을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 문화 자체가 그 시대의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그런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사명감을. 네네. 그리고 아마 그림을 그리려면 궁궐의 도화서에서 네. 화공들이 많이 이제 채용이 됐을 텐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놀릴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 나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던 거니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하면은 네. 그냥 하길래 하는 건데 약간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뭐 왕의 어진을 그리는 어진 화가가 되면은 화공이 네. 되면은 네. 엄청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궤를 그려보는 것도 이 화공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이 아니었을까. 그쵸, 네. 그쵸. 그렇게 기록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명감이 있었을 것 같다.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게. 네. 그리고 왕의 입장에서는 또 좋았던 게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으면 비리가 잘 있을 수가 없을 것 그렇긴 같아요.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도 좀 바로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계속 그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그림을 일컫는 명칭이 있어요. 바로 반차도라고 하는데요. 네. 사람들이 차례로 늘어선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행렬을 그린 그림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 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화서의 화원이 담당하게 되고요. 이 화원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윤복이나 김홍도도 있었습니다. 네. 네. 이 반차도도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사람들의 특색이 드러나게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대단한 게 사람들의 표정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화원들은 네. 그걸 그냥 보는 순간 바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포토 메모리처럼 딱 기억해서 그렸을까요?
사진이 아니,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아니면 그 장면을 그냥 저장해놨다가 네. 그렇지. 이 사람한테 그리고 저 사람한테 그리고 했을 것 같아요. 뭐 대단하다, 상상했을 진짜. 수도 있고. 네. 이 반차도는 의궤 제작 초기에 비해서 후기에 더 길어져요. 근데 가장 긴 그림은 이 그림들을 붙이고 했을 때 15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행렬이 그렇게 더 길었던 거예요. 어. 그런데 또 모든 의궤에 반차도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전체 의궤에 한 20% 넘게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워낙 인상 깊다 보니까 그런 드라마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합니다. 정조라고 하니까 이산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런 무슨 장면들. 화성 행궁 뭐 반차도인가 맞습니다. 그런 거. 네네. 거기 이산 네. 한지민이 네. 제가 알기로는 그림 그리는 애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의녀 의인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건 대장금 아니야? 그건 대장금은 나중에 의녀가 되긴 하지. 대장금은 음식 아니에요? 음식 하다 나중에 의녀가 돼요. 아. 그럼 그림 그리는 애 누구지? 한지민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그 김유정 씨 나온 거? 바람의 화원의 그 그런가? 누구지? 어? 문근영 씨 문근영 씨인가? 기억나는데. 그렇습니까? 확실해요? 한지민 의인이 확실해요? 의인이었던 것 같은데. 나 왜 네. 그 통 같은 거, 화통 같은 거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생각나지? 그래요? 저는 한지민 씨 그 아프냐 그게 의녀니까. 그거는 아프냐는 다모, 그거 다모. 다모야. 다모예요? 다 섞였어. 나 왜 그렇게 기억하지? 기억 안 나네? 네. 네. 어쨌든 간에. 네, 어쨌든 네. 이 반차도는 보는 깨알 재미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화원들이 되게 장난을 쳐놨어요. 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행렬이에요. 근데 이제 왕의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의식을 갖추고 따라가는데 몇 사람은 막 마주보고 떠들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장대 같은 걸 들고 가는데 이게 무거웠는지 어깨에 걸치고 가는 사람들도 그려놓고 그리고 일을 하기 싫어서 해야 할 일을 좀 대충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냥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는 깨알 재미들도 숨어 있고 보는 재미가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한지민 씨는 네. 도화서에서 일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맞네? 화공은 아니었고 거기 도화서의 다모였다고 합니다. 다모가 뭐야? 다모는 뭐예요? 차를 대접하는 관비였대요. 그래요? 아. 근데 그 극중 설정이? 네. 다 섞였어. 아닌데 화통을 들고 다녔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친구가 들어준 거 아니에요? 화원의 화통을 대신 들어준 거 아닐까? 아니 왠지 그 정조 때 그런 게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네. 드라마의 설정상 그거를 가져왔을 것 같아서 그럴 수 있겠다. 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네, 그리고 위에서 물건의 도상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물건의 도상은 도설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데요. 네. 각종 물건과 뭐 복식, 기물의 모양, 모습, 배치 이런 것을 다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자세하냐면 추후에 이걸 보고 제작하려고 해도 제작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물건의 길이며 필요한 수량이며 재질이며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의궤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려 봤는데 이번에는 의궤를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궤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가 있으면 의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는 결혼에 관한 의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관한 의궤 중에 영조 때 제작된 영조 정순왕후 가래도감 의궤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래도감? 네. 가래도감이 뭐죠? 가래가 바로 결혼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경사스러운 일이라는 뜻인데 결혼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다고 해요. 이 가래도감은 가장 오래된 기록이 1627년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의 가래에 대한 기록이고요. 의궤이고요. 네. 그리고 1906년 순종의 결혼에 대한 의궤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래에 대한 모습을 연속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의궤를 통해서. 약 200년이 넘는 기간에 우리나라 왕의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림으로도 볼 수 있고 설명으로도 볼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의궤를 보면 왕의 혼례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왕이 혼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금혼령을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에 맞는 처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사대부 집안 처녀의 사주와 집안의 이력을 이제 적어서 사주단자를 올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간택 과정을 거치는데요. 총 몇 번의 간택 과정을 거칠까요? 3차? 맞습니다. 네. 3번의 간택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뽑아요. 왕비가 될 사람을 뽑은 다음에 청혼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물을 보내요. 그 다음에 혼인 날짜를 정하고요. 네.
그리고 왕비로 책봉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왕비가 바로 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별궁으로 가요. 그래서 왕비의 예법을 배우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배운 후에 왕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특히 영조 정조 때는 이 절차를 매우 잘 지켰다고 해요. 네. 그래서 데리러 가서 이제 오는 과정에서도 잔치의 형식으로 행렬을 이루고 온 다음에도 궁중잔치를 벌이는 과정입니다. 절차를 잘 지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왕들은 한 가지 과정을 빼먹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왕이 왕비를 데리러 가는 거를 친용례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빼먹기도 하고 그냥 간소하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영조와 정조는 이 과정을 다 잘 지켰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외에도 네. 그냥 내가 얘를 데리고 오고 싶다 해서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왕비를 그런 경우 거의 없었을 거예요. 후궁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거는 후궁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아예 나중에- 다른 차원이에요? 네네. 이거는 왕비를 이제 책봉하는 경우예요. 네. 그런데 의궤를 보면 특징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떤 면모냐면 영조가 상당히 검소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백성들한테 거듭해서 사치를 금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잔치상을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지 말라고 하고요. 가마도 헝 것을 그대로 쓰라고 해요. 고쳐서. 그리고 뭐 임명장이며 각종 명단을 올리는 그 상도 고쳐서 사용하지 새 거 쓰지 말라는 기록이 의궤에 남아 있습니다. 이산 보면은 약간 이순재 할아버지가 맞습니다. 영조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였던 거. 맞아요. 약간 제가 열심히 봤거든요. 꼬장꼬장하고. 오셨네. 이산 하나는 열심히 봐가지고. 네. 그리고 반차도도 아주 50쪽에 걸쳐서 그려져 있어요. 아주 장대한 행렬로 그려져 있는데요. 영조가 정순왕후를 데려온 날이 1759년 6월 22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반차도는 6월 14일에 그려져요. 더 일찍 그려지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 기록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상상해서? 아닙니다. 예행 연습을 했나? 맞습니다. 거기에 인물들을 다 배치시켜 놓고 그대로 리허설을 했다고 해요. 왜요? 그냥 행사를 잘 치르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네네. 마치기 위해서? 네. 대단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허설을 보고 그린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가 아니네. 그러니까 리허설을 보고 그린 게 아니라 반차도에 미리 계획을 해놓고 그대로 리허설을 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각종 따라가야 될 사람들, 뭐 의관부터 시작해서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을 다 배치시켜 놓고 그 리허설 장면을 보고 리허설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티를 그리는 맞습니다. 거네. 일종의 콘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식은 141종이 그려져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종류가 141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신분별로 역할별로 복식도 다 다르게 그려놨고요. 그리고 인물은 1,300명 가량이 그려져 있어요. 반차도에. 이야. 근데 그런 식으로 콘티로 활용을 하는 것도 네. 의궤의 목적 중 하나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행사들도 다 리허설 때 이거를 대충 해놨겠네? 그렇죠. 이런 중요한 행렬이 있는 행사에는 이렇게 반차도를 통해서 미리 리허설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행사를 치렀던 거죠. 네. 그 당시에 뭐 리허설에 왕이 참여하진 않았더라도 그 외의 사람들을 실수를 없게 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의 목적을 네. 단순히 왕권 강화나 네. 아니면 후대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네. 좀 대충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근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당장 행사에 활용을 해야 되니까 네. 그만큼의 구체성을 띠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행사를 일종의 도면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 콘티 없이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음. 만약에 이거 없이 대충 했다가는 뭐가지 날라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 네. 그리고 이런 의궤를 보면 궁중 생활의 면모들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놀랐던 게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궁중 여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되게 많은 수로 말을 타고 당당하게 등장하는 여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직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물론 걸어가는 여인들도 많고 모습을 가린 여인들도 되게 많지만 네. 그 말을 타고 당당하게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이 많다는 것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높은 지위의 상궁들, 바로 왕비를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상궁들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랬나? 이 산에 보면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자꾸 이산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이 의궤 덕분에 사극을 잘 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겠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의 사극은 고증이 잘 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자료들로 인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고증이 잘 되지 않았다고 평가받는 작품들도 네, 결국에는 그 의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좀 따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맞아요. 왜냐면 최근에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냥 사극들이 조금 퓨전 사극이 되면서 뭐 의상이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의상인데 이걸 한다거나 아니면 모자를 다른 걸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지적할 때 활용하는 사료가 그런 의궤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음. 네, 그리고 색깔도 걸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게 의궤의 색깔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게 왜 그렇냐면 천연 광물이나 천연 식물에서 따온 그 원료로 색을 많이 만들어서 썼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봐도 아주 또렷한 색깔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의궤는 죽음에 관한 의궤인데요. 죽음이 의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만큼 중요한 의식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임종에서 입관까지의 과정도 의궤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의궤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왕의 죽음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왕은 죽기 바로 직전에 세자와 대신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고명이라고 하고요. 그 후에는 왕의 입과 코 사이에 햇솜을 넣고 네. 솜을 넣고 곡을 해요. 곡을 하고요. 네. 내시가 그 다음에는 왕의 평상복을 가지고 궁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거 본 거 같지 않아요? 봤어요. 그래요? 드라마에서. 네. 상위복이라고 외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복하라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돌아오라라는 뜻이에요. 초혼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이걸 초혼 의식이라고 하고요. 이게 평상복을 막 휘날리면서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이 의식을 치르는 거죠. 그리고 5일 동안 왕의 혼이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사이에 장례를 준비하는 거죠. 신하들은 왕이 죽으면 흰 옷을 입고 3일 동안 먹지 않아요. 진짜? 네. 배고프겠다. 몰래 먹으면 몰래 어떻게 먹지 돼? 않았을까요? 근데 뭔가 네. 끌려가거나 이러겠지. 그렇겠죠. 그때는 큰일이었겠죠. 근데 먹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네. 네. 그래서 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시신을 목욕시키고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히고요. 염을 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예. 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쌀과 진주를 입에 넣죠. 그런 과정도 치르고요. 5일째에는 옷과 이불로 감싼 다음에 5일 후에 입관을 하는데요. 이때 저로서는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한 게 5일이 이제 지나면은 왕이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6일째에 바로 다음 왕이 즉위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왕의 시신은 5개월 동안 빈전에 안치합니다. 그 다음에 국장을 치러요. 그래? 네. 그러니까 별도로 마련된 빈전에 안치하고 그 사이에 조문객도 오고 이제 의식도 치르고 네. 한다고 해요. 그런 거는 많이 못 본 것 맞아요. 같은데. 바로 묻으러가는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이런 과정으로 죽음의 의식을 치렀던 게 의궤에 남아 있는데 이 죽음에 관한 의궤는 3가지 의궤가 동시에 제작돼요. 전체의 과정을 담는 국장도감 의궤라는 것, 그리고 조문객에 관련된 빈전 도감 의궤라는 것, 네. 그리고 왕릉을 만들었던 살릉 도감 의궤라는 것을 동시에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권수도 많아졌고 상당히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는 거죠. 이렇게 죽음에 관한 의궤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의궤는 건축에 관련된 의궤입니다. 아까 유생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화성성역 의궤라는 건데요. 네. 이 화성성역 의궤가 갖는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원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수원화성이 한번 크게 망가졌었어요. 네. 그런데 이 의궤 덕분에 재건할 수 있었고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도 사실은 망가졌다가 재건한 것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네. 왜냐면 그럼 어떻게든 망가진 거 다 복구한 다음에 등록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의궤를 제시했을 때 그 심사위원들이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록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재현해냈다라는 것을 주장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네. 처음 알았네. 네. 이 의궤는 그야말로 공사의 제작과 관련된 모든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가 지금의 시선으로 봐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공사를 할 때 10년을 계획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2년 8개월 정도 만에 완성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임금 체계를 되게 확실히 해놨어요. 네. 그래서 기술자를 우대해줬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주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죠. 인센티브제를 맞습니다. 단순히 동원한 게 아니라 네. 성과에 따라서 임금이 지급됐던 거예요. 그래서 10년이었던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던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 의궤에 기록된 내용 중에 과학기술과 과학기술과 관련된 물건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도 되게 많은데 그런 기술 덕분에 공사 기간이 단축됐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꾼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 되게 재미난 이름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옛날 이름 하면 뭐 떠오르세요? 삼식이. 그런 거 있어요. 실제로 기록이 돼 있어요. 네. 맹꽁이. 그런 건 모르겠는데 너무 돌쇠? 돌쇠 있습니다. 네, 고 돌쇠, 뭐 네. 김 작은 놈, 뭐 차 어떤 놈 이런 게 다 있고, 뭐 엄 강아지 이런 이름도 있고. 엄강아지 이름. 근데 동물 이름을 되게 많이 썼나 봐요. 이 부엉이 이런 거 있고. 근데 그냥 아무개 이런 느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게 그래도 그 사람의 이름이었으니까 그렇게 어. 기록하고 줬겠죠, 돈을. 그래서 저는 되게 웃기더라고요. 네. 옛날에 그런 평민 이하의 집에서는 네. 이름 정말 막 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네. 그거를 하는 사람이 그냥 막 이름을 지어가지고. 아니지, 그건 아니지. 진짜 이름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잖아. 막 찍박불이 그 폴더 생성되는 것처럼. 어쨌든 기록을 해야 되니까. 아니죠. 아, 그 그런 건 당시에도 아니고. 사람들 이름은 있었죠. 부르긴 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 강아지. 이따 엄강아지 있다니까요. 엄씨도 뭔가 웃긴데. 저는 어떤 놈이 더 그랬어요. 차 어떤 놈. 차 어떤 어떤 놈. 놈 너무 심하다. 그렇죠. 네, 그 모든 기록이 되어 있고 네.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또 그 당시에 언어 생활 이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화성성역 의궤에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공사의 공이 크면 면천을 해줬어요. 천민 계급에서 양민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준 거죠. 진짜요? 네. 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그 백성들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보면은 절대로 신분의 이동 없을 것 같이 나오던데. 맞아요. 네. 이산에서요? 어떤 드라마든 사극 보면은 이산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제가 이산밖에 안 봤어. 사극을. 네, 이렇게 건축과 관련된 의궤도 소개를 해봤습니다. 개교환센의 광고주님들을 모십니다. 저희의 공식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광고주님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저희 내 패널이 아주 맛있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곳곳에 멘트를 넣을 수도 있고 저희가 따로 별도의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연락이 오기를 바라면서 광고 홍보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을 기록해놓은 의궤 중에 외교장각 의궤라는 말이 되게 우리 사이에서는 익숙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우리한테 익숙해졌는지 외교장각 의궤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부끄럽지만 네. 외교장각 의궤의 뜻을 오늘 알게 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냥 그 전에는 뉴스 기사로만 접했지. 네. 이게 정확히 뭔지는 저는 잘 몰랐거든요. 사실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네. 두 분은 아셨습니까? 저는 대충 알고 있었어요. 저는 관심이 많으니까 원래. 그러면은 내가 뭐가 돼? 근데 빈도님 이 저 특이한 게 같은 아닐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네. 저는 근데 의궤가 그 바람의 화원이라는 드라마에서만 봐가지고 그림만 의궤라고 부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 그림들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유랑님은 모르지 않았을까? 저랑 같지 않았을까? 감히 상상해 보는데. 네, 그러면 외교장각 의궤를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아까 정조와 영조 때 의궤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특히 정조 때는 정말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정조는 이 의궤의 중요성을 너무 느낀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정조가 규장각에서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했는데 규장각은 뭔지 아시죠? 네. 아니요, 설명해 주세요. 규장각은 약간 도서관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곳이었어요. 공부하는 곳이기도 하고 문서들을 보관해 놓는 곳이기도 했는데 규장각
보다 더 안전한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는. 그래서 외교장각이라는 곳을 강화도에 만듭니다. 아, 수도 바깥에? 네. 어. 당시에는 강화도가 안전한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강화도에 만들고 그 강화도에 매우 중요한 어람용 의궤들을 많이 옮깁니다. 아. 네. 저 지금 착각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네. 외규장각 의궤라는 게 네. 외규장각을 그 건축할 때 관련된 아. 의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규장각이 네. 뭔지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아, 맞네. 아, 오늘따라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국사 시간에도 좀 어려운 거예요. 아, 네. 옮기는데 이게 1782년이에요. 그런데 약 100년이 안 되는 1866년에 병인양요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강화도를 프랑스군이 침략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외교장각 쪽으로 가서 그 문서들과 소중한 물건들을 약탈하는데요. 그 중에 어람용 의궤가 눈에 띄었던 거죠. 아, 있어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의 어람용 의궤를 가져가고요. 네. 나머지 문서들은 불태워버려요. 못된 놈들. 그 당시에 외교장각 그 서고에는 6천여 점 이상의 책, 물건, 뭐 중요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기록이 남아 있는데 네. 정말 값비싸 보이는 그런 어람용 의궤라든지 값비싸 보이는 물건들만 가져갑니다. 그렇게 된 후에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는 거죠. 시간이 지나다가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걸 꼭 찾아야 한다는 게 어느 정도의 의무감으로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시던 박병선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의 스승님이 뭐 서울대의 어떤 교수님이었다고 해요. 성함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이제 역사학자였기 때문에 네. 이 박병선 박사님을 가르치실 때 네가 만약에 프랑스에 가게 되면 프랑스에서 이 의궤를 꼭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 그런데 이 박병선 박사님이 프랑스로 유학을 가시게 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 의궤를 어떻게 찾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 이 의궤를 찾기 시작하신 거죠. 초반에는 잘 찾아지지 않다가 나중에 동료에게서 중국 문서가 베르사유 분관, 국립도서관 베르사유 분관에 있다던데 그 중국 문서가 혹시 너네 나라 게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베르사유 분관에 가가지고 문서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외교장각 도서였습니다. 네. 그냥 혼자 그렇게 단독으로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프랑스에서는 그 의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해요. 네. 이게 한국에서 가져온 거고 이런 걸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쉬쉬한 거겠죠? 네. 이 문서를 발견한 후에 박병선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학자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알렸다고 해요. 그리고 신문에서도 기사가 났더라고요. 발견됐다고. 그런데 가져오는 협상이 진행되고 이런 거는 매우 흐지부지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1993년에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요. 네. 그때 왜 방문하냐면 방문 이유 중에 하나가 떼제베를 팔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어람용 의궤 중에 한 권을 들고 옵니다. 네. 그리고 줘요. 우리한테. 그리고 고속철도 팔고 갑니다. 그 KTX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제스처도 취해요. 돌려줄게. 약간 이런 제스처도 취해요. 네. 그런데 3년 후인가에 사망해버려요. 미테랑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 대통령이 약속했다라고 국립도서관에 얘기하는데 도서관에서는 우리는 모른다. 프랑스법은 다르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법도 다르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가가지고 막 실사도 가고 디지털화도 추진하고 해가지고 계속 프랑스로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프랑스에서도 지식인들이 이거 반환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생기기도 했대요. 그러다가 2010년에 11월에 5년마다 대여갱신 방식으로 이제 반환하는 게 협의가 되고요. 네. 그리고 2011년 4월부터 총 4회에 걸쳐서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거는 대여갱신 방식이에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빌려줄게. 대신 5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야 돼. 아, 그럼 걔네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겠죠. 음. 이제 뭐 들어오면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안 주면 그만이지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 데에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국력이 좀 상승이 됐고 네. 외교적인 그런 힘도 좀 생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무슨 예능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랬었잖아요. 뭐 기억이 네. 있기도 하고. 그 네. 서경덕 교수님인가 그분이 엄청 그 예능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걸로 나오는데. 네. 느낌표 같은 거에서 하지 않았었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영돈 씨 나오고 막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이 발견자이신 박병선 박사님도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을 하셨는데 네. 환영하시면서도 이건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완전히 반환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려고 프랑스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하셨다고 해요. 아이고. 그래서 상당히 큰 일을 하고 진짜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왜 모를까? 잘 알려지지가 않았나? 관심이 없으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는 분이신가?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죠. 그렇죠. 맞아요. 네, 이렇게 의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의궤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계속 이거를 왜 만들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셨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의궤고 이런 내용이 있고 이렇게 찾아냈다라는 것까지 들으신 후에 의궤의 가치가 뭐라고 느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성대한 거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냥 예술적 가치도 있고 네. 아무래도 역사적 가치도 충분한 것 같고요. 우리가 과거에 조선시대가 우리가 친숙하긴 하지만 실제 그 궁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뭐 시각적 자료가 사실 부족하잖아요. 네. 뭐 조선왕조실록도 대부분 글로 적혀진 거니까. 근데 의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각적 자료가 있다는 게 그림으로 정말 자세하게 그려졌다는 게 훨씬 더 그 시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가치라는 거를 네. 계속 잘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부터 처음부터 그랬었는데 네.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 기준을 우리 시대로 놓고 보니까 우리 시대에는 뭐 찍으면 되지 아니면 녹음하면 되지 뭐 사진이든 영상이든 간에 이렇게 매체로 남기면 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네. 사실 의궤가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만약에 의궤가 없었다면 그 시대를 정말 잘못되게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든 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리고 요새 그리고 그 나라의 국격이라든지 그 나라가 가진 소프트 파워라는 게 이런 역사적인 기록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조대왕님께서 이렇게 멋있는 의궤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그게 너무 디테일하고 그게 우리 민족의 어떤 뿌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나라의 국격을 올려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 안에 단순히 그냥 뭐 어떤 행사가 일어났습니다가 아니라 아까 그 뭐였더라 이름? 염강아지인가? 입에 안 붙네. 엄강아지라든지 아니면 뭐 삼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의 그냥 백성들 한 명 한 명 그리고 정말 사소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사료다 보니까 네.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고 그릴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콘텐츠가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즉흥적이고 뭔가 자유로운 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네. 어떤 사람이 규칙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규칙과 원칙 속에서 그 사람이 단단해지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선의 규칙과 원칙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이 의궤이기 때문에 네. 이걸 통해서 나라 자체가 단단하고 탄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반 백성들의 이름도 다 기록해줬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백성들도 자기가 기록됐다는 사실을 알면은 되게 자부심 느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수백 년간의 연속적인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할 때 생활상이라든지 의식주라든지 복식, 건축, 언어의 그 변화를 잘 살펴볼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연구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로 쓸 수 그러겠다. 있습니다. 네.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 의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기록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어람용 의궤들이 돌아오기 전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번지르르한 그런 비단 천에 쌓인 책만 가치를 둘 것이 아니라 그냥 행사를 기록해놓은 이 하나하나의 의궤도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의궤들은 우리도 볼 수 있나요? 일반 사람들도?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작년에
의궤 올해 초까지인가? 의궤 관련 전시가 있었어요. 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있었는데 네. 제가 소개를 못 드렸거든요. 음. 그래서 매우 아쉽긴 한데 또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우리가 이런 거는 소장했기 때문에. 디지털화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반차도라든지 이런 장면들을 인터넷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요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맞아요. 엄두가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아. 또 한자이기도 하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시가 열리면 꼭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의궤에 관련해서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가 있어요. 바로 완전히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 이 점에서 숙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박병선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가 의궤였다면 울면서 돌아왔을 거다. 우리의 의무는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재를, 해외에 남겨져 있는 우리의 문화재를 반환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외국의 그림 작품에 비해서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 같아서 네. 저도 매우 아쉽더라고요. 지금 많이 반환되지 않은 게 아직 많아요? 추산으로는 한 15만 점? 의궤를 떠나서 네. 우리 문화재가 해외에 남아있는 것이 한 15만 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미 있는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의궤가 이제 돌아온 후에는 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전시가 열리면 꼭 가보시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이게 그 디지털화된 것만 보면은 사실 작품 규모를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아까 1500m 네. 되는 것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엄청 큰 실물 사이즈를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1500m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면 어쨌든 여러 명이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화풍을 어떻게 통일했을까? 다 규격이 돼 있죠. 그때 화원도 시험을 보고 뽑았기 때문에 다 능력이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맞춰서 그리지 않았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약탈 문화재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만 약탈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 약탈 문화재가 많고 특히 루브르 박물관이나 영국의 대형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약탈 문화재를 빼면 박물관이 망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작품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루브르의 작품을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루브르에 가시면 모나리자가 있어요. 가보셨나요, 선생님? 파리 안 가보셨죠? 네.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방이 되게 커요. 네. 그런데 그 방에 한쪽 벽에는 모나리자가 있고 바로 반대쪽 벽에 엄청난 대형 크기의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그 작품이 파올로 베로네세의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그림이에요. 네. 엄청난 크기거든요. 가로가 9m, 세로가 6m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넘는데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작품인 거죠. 그런데 이게 원래는 16세기에 베네치아의 성당에 걸려있던 그림이에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원정을 다니면서 프랑스로 가져간 거죠. 네. 약탈해간 거죠. 그런데 웃긴 게 나폴레옹이 이 그림을 가져가고 싶은데 너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걸 쪼갰나? 맞아요. 그림을 반으로 쪼갰어요. 헐. 그래서 둘둘 말아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후에 나폴레옹이 패배하면서 그 문화재들을 반환해라 라는 말을 이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때 반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무 커서 옮길 도리가 없다. 옮기려면 작품이 훼손된다. 네. 이미 훼손했으면서 이 작품을 지키기 위해서 반환할 수 없다. 라고 한 거예요. 어이없어. 네. 그리고 대신 다른 작품을 보내줘요. 떨거지들. 근데 루브르에서 그러면 잘 지켜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또 이슈가 있었던 게 보관 작업을 하는데 원래 색깔이랑 다르게 칠해놓은 거예요. 네. 근데 뭐라고 해명한 줄 아세요? 이게 복원하기 바로 전의 색깔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전에 제일 처음에 그렸던 화가의 색깔이 우리가 알고 있다. 그 색깔로 바꾼 거다. 어떻게 하라고 그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네. 그리고 대형 박물관에는 또 유명한 게 있어요. 엘긴 마블스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건 뭐냐면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의 벽면 조각을 이제 대형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파르테논 신전의 벽면 조각이 유출된 경위도 되게 황당해요. 어떤 경위가 있냐 하면 오스만 제국이 그리스를 점령하던 때에 엘긴이라는 외교관이 그 곳으로 파르테논 신전 근처로 이제 일을 하러 간 거죠. 네. 가서 이 신전의 아름다움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신전의 조각들을 가지고 자기 집을 꾸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위층을 포섭해서 돈을 주고 그 조각들을 사들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모방 작품을 만들어서 달려고 했다가 이게 분에 안 찼는지 아예 뜯어내서 가져간 거죠. 그런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200여 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조각 작품이. 그런데 추후에 이 엘긴 경이 파산을 한 거예요. 이거 사다가. 사고 집을 꾸며놨는데 파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엘긴 경이 어떻게 하냐면 영국 정부한테 이거 사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 정부에서는 회의를 했다고 해요. 이게 과연 불법적으로 취득한 건가 아니면은 합법적으로 해서 우리가 취득해도 되는 건가 하다가 합법적으로 취득했으니 우리가 가져도 된다는 결론이 났나 보죠. 네. 그래서 엘긴 경이 사들인 가격의 반값으로 사들였다고 해요. 엘긴 경한테. 그런데 알고 보니 엘긴 경이 합법이라고 주장했던 그 문서들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었어요. 예를 들면 허가증이라든지 네네. 정당하게 내가 돈을 주고 사들인 것이다라는 그 문서가 사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또 웃긴 게 그 사본에 적힌 언어가 그 나라 말이 아니라 영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사귈 수도 사본이었던 있다.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끊임없이 이걸 반환받기 위해서 국민적으로 운동도 일어나고요. 네. 국민 배우라든지 정치인들도 반환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심지어는 영국 측에서 너네 나라는 이거 지켜낼 그 컨디션이 안 돼. 나라의 그런 여력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돌려줄 수 없어. 이거는 이제 너네의 유산이 아니라 인류의 유산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이 조각을 맞이하기 위한 박물관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관도 비워놨거든요. 네. 이제 반환 받으면 거기 넣으려고. 근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세계 곳곳에 약탈 문화재들이 있는데 약탈 문화재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국가는 이렇게 말해요.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연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면 우리나라에서 시스템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반환이 되면 이 문화재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생각할 게 있나? 그러니까 궤변이지 뭐. 네. 아니 그 시스템을 그러면 우리한테 알려줘. 우리가 돈 주고 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하겠지. 그 시스템만 우리가 돈 주고 살 테니까 네. 우리 건데 반환해달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뭐 영국이나 프랑스 정도잖아요. 네네. 근데 얘네들도 자기네들의 문화유산 중에 뺏긴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로 약간 돌려막기의 느낌도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돈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예, 결국엔 그쵸, 그렇겠죠. 맞아요. 이걸 보려고 다들 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돈이 되니까. 그렇죠. 네. 관광 수익이라는 게 이런 문화재로부터 나는 것인데 그걸 굳이 돌려줘가지고 잠재적 수익을 포기할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들 만약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수익을 그렇게 벌어든 수익을 분배해 준다면은 나라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니 명분이 어쨌든 간에 빼앗아간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뺏긴 자에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것은 뭐 개평 주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지. 아니 그러니까 아예 안 받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받는 게 낫지 않아요?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재는 일종의 국격이고 그 네. 나라의 자존심이 될 텐데 네. 국격이 자꾸 국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어떤 나라든 자기 고유한 뿌리를 찾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전부 다 그 문화재에 남아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받고 싶지 않을까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된다, 어이없다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럼 해야 될까? 환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반환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라는 노력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은 국제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 문화재에 대해서 전문 분야를 신설해서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이제 돌려줄 수 있는 건 돌려줘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사실 이게 되게 이상적인 얘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근데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는 생각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각각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철학과 담론에
그 격차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이든 프랑스든 우리가 시스템 잘 마련돼 있고 우리가 잘 보존해 줄 수 있어. 우리는 그런 나라야라고 어떤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저변의 생각에는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철학적인 담론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나라라는 어떤 저변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격차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문화를 사랑하고 문화재를 사랑하고 우리 역사를 자꾸 알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범국민적으로 일어난다면은 범국민적 차원의 기저에 깔려 있다면은 그런 일들도 민간 영역에서도 일어나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격차들이 해소돼야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법정에 가져가게 되면은 또 법의 해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의 얘기를 하는 거는 뺏긴 측에서 아마 주장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뺏긴 측에서도 사실 민간인 영역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행동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강대국에 이렇게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측의 국민적인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겠죠. 전제되지 않는 이상 뭐 법이 생기든 아니면 그 나라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든 전혀 공감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무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만큼 문화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우리 국격이 이만큼 올라왔다. 이런 것들을 담론 차원에서 시민 영역에서도 담론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빈약한 것 같긴 해요. 서양에 비해서 동양이 아무래도 그런 철학적 격차가 좀 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실제로. 결국에는 그런 떼제배 같은 약간 협상 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그거야 우리나라는 그나마 네. 조금 국격이 높은 나라니까 이제는 네. 뭐 협상 카드가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약소국들은 그런 것조차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국제법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국제법 제정도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도 뭘 통해서 이제 노력을 하냐면 외교 채널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의 경우에는 영국이랑 EU 간의 미래관계 협상 같은 거를 했거든요. 거기에 문화재 환수 문제를 의제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고 국제적으로 자신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의제로 올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몰래 가져오는 거예요. 몰래? 아, 뭐 그럴 수 있지. 개인이. 문익점 씨처럼 선생님처럼. 아까 그 누구였죠? 박병선 박사님. 박현범 씨인가? 박병선 박사님. 박병선님. 그런 분들처럼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가끔씩 돌연변이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자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네. 약간 의적처럼 근데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1982년에 프랑스에서 멕시코의 변호사가 네. 자신들의 아즈텍 달력 유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오. 네. 가지고 나와서 이제 우리 그 나라에 밝힌 거죠. 네. 프랑스에서 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범국민적으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절대 지켜야 된다.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여기도 아마 대여 방식으로 줬나 그럴 거예요. 영구 대여 방식으로 줬나 그럴 건데 네. 최후로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국가에서 특수부대로 만들어야 되잖아. 외교적 문제 일어납니다. 아니 몰랐다 그러면 되잖아. 문화재 지킴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실미도처럼 절대 함구해라 한 다음에 괜찮은데? 걸리면은 개인적 행동이고 실제로 그런 영화가 있지 않았나요? 아 그래요? 그 영화나 그런 드라마가 있던 것 같은데. 국정원에서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르게. 모르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여튼 그런 방법을 강구할 정도로 상황이 네. 녹록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유생님이나 빈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의식 변화가 필요할 거고 네. 그 외에도 외교적인 노력이나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의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유랑님은 끝까지 안 오셨네요. 상사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나 본데요. 아니 빈님이 오신다면서요. 근데 누구보다 지금 유랑님이 네. 화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평일 저녁에 말이죠.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의궤를 통해서 기록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기록이라는 게 뭔가 조각을 맞추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환기미술관에 갔었는데 그
김환기라고 되게 유명한 작가분이 네, 계세요. 알아요. 네. 환기미술관에 갔는데 일기를 매일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 일기를 훑어보면서 아, 이분이 어떤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조선이 어떤 나라였는지 이런 조각조각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궤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일단은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제가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조선시대의 이미지들 있잖아요. 네. 뭐 이산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상 없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콘텐츠를 통해서 접했던 이미지든 네. 뭐든 간에 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의궤에서부터 특히나 시각적인 자료들은 시작되지 않았나 네. 싶기 때문에 비록 오늘 전까지는 의궤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었지만 네. 나도 무의식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많이 깨닫고 갑니다. 네. 저도 바람의 하원이라는 드라마를 되게 잘 당신은 그거밖에 못 봤잖아. 네. 거기서 의궤를 그리는 장면이 참 기억이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의궤가 그림인가 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의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듣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 또 저는 이 외규장각 의궤 반환 문제에 대해서 대충만 알고 있었거든요. 가끔씩 뭐 TV에서 나오고 신문 기사에서 나오고 이런 정도라 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돼가지고 네. 아주 기쁩니다. 네. 좋네요. 그런 분들한테 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엄강아지. 박 어떤 놈.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네.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쓴투미가 발현되었길 바라며 네. 쓴틈이 뿜뿜. 부디 그러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기록편의 두 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고 오늘 쓴트님의 의궤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